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이재희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4월 8일에 실시했었던 9급 공무원 시험을 진지하게 보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수고 많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아직까지 이 시험의 경우에는 노력을 통해 가지고서 충분히 만점도 받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인내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공부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시험을 분석하기 앞서 가지고서요. 저는 문제를 해설하는 과정을 먼저 거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근로기준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왔었고요. 여기에서 1번 지문의 경우에는요. 얘는 조문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의 내용이었었고요. 2번 지문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 혹은 4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부르는 그 사업장과 관련돼서 빈출되는 문제입니다. 위약예정 금지라고 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은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빈출되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4인 이하라고 하는 것은 암기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해의 개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규정들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되고요. 하지만 기본적인 노동 인권과 관련된 부분들의 경우에는 적용이 됩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가지고서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계약을 허용한다라고 한다면은 퇴직의 자유가 부당하게 강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영세사업장의 근로자한테도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되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이하 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도 지켜야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번 지문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대로 긁어가지고서 조문이 나왔던 내용이었었고요. 그리고 4번 역시 난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근로계약에 덧붙여서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근로기준법 제22조에 있어요.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2조에는 동시에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아랫부분에 지금 해설이 나와 있는데요. 저축의 종류, 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는 즉시 따를 것 이런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쉬운 문제로서 난이도가 학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근로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요. 당연한 부분인데 살짝 멈칫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조문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속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맞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이라든가 지방공무원법 혹은 보수규정 같은 것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받게 되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공무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공무원법과 같은 특별법이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은 사항 그리고 정해두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도 적용이 됩니다. 한편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할 의사를 가졌으나 실업 중인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근로기준법 조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야 됩니다. 취업할 의사를 가졌으나 실업 중인 자는요. 노동조합은 조직할 수 있어요. 즉 노조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너무 뻔한 판례가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요. 형식 아닌 실질에 따라서 보게 돼요. 네, 그리고 4번 지문인데요.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 예를 들자면은 사대보험을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이런 것들은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의를 정할 여지가 큰 사정입니다. 여기까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의 요소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부차적 요소로 취급합니다. 즉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3번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건데요. 직장 내 괴롭힘은 아직 생긴 지 3년밖에 안 된 법이에요. 신법이기 때문에 노무사 시험 1차에서도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서도 굉장히 자주 빈출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1번 지문의 경우에는 조문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번과 3번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조사 기간 동안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는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 반면에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요.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웠다라고 한다면요. 얘네를 싹 바꿔주는 형태로 문제가 나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렇게 꼬지는 않았습니다. 4번 지문은 굉장히 쉬운 지문이었어요. 비밀유지 의무라고 하는 것이 이 조항 제7항에 있는데요. 이 비밀유지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의사에 반해가지고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예외가 되는 것이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거, 그리고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그러니까 근로감독관 등의 요청에 따라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건 예외를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 정답 지문은 4번이고요. 이 문제 역시 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문제에 속하였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맞춰야만 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4번 옳지 않은 지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항상 주의하셔야 되시는데요. 굉장히 기본적인 숫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가 야간 근로다. 네, 맞지요? 네, 그리고 굉장히 빈출되는 영역인데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연소자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오히려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그 근로자에게 더 부합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용을 시켜주고요. 즉, 몸 컨디션이 좋을 때 일을 몰아서 하고 컨디션이 나쁠 때 쉬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할당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들에게 적용이 안 됩니다. 굉장히 빈출되는 영역이라서 뻔하게 나온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3번에서는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혹시라도 숨은 그림이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찾아주셔야 되시는데요. 일단은 특례사업장입니다. 여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된다 맞고요. 그리고요. 근로시간 인터벌제 연속해서 11시간 이상의 휴식이라고 하는 것도 맞습니다. 서면 합의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11시간과 같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숨은 그림 찾기가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만 이 문제의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조문이 그대로 긁어져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단위 기간 중에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 기간보다 짧아요. 즉 3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중간에 근로자가 퇴사해버렸어요. 그럴 때는 그 단위 기간, 즉 3개월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했는데 이 중에 중도의 이 사람이 퇴사해버렸다라고 한다면요. 여기를 평균해 가지고서 주 40을 넘는 시간들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은 가산임금 지급하라고 하는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51조의 3에 그대로 있고요. 이 문제도 그대로 긁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5번 벌칙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벌칙 규정도 근로감독관을 뽑는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다만 벌칙에는 약간의 루틴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암기해야 될 양이 그렇게 징그럽게 많지는 않아요. 다행인 부분이겠죠. 기본적으로 보았을 때요. 5년 이상 징역,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경우에는요. 반일률적이에요. 저는 강폭착 해방이라고 하는 두 문자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강제근로, 폭행, 중간 착취, 해고 제한기간 위반, 그리고 취업 방해 금지라고 하는 거. 이것들은 근로기준법에서 강력 범죄로 취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요. 3.3은요. 주로 임금, 돈과 관련된 것들이 여기 들어오고요. 그리고 돈과 관련된 것들은 또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것은요.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못 받은 임금을 받고 싶은 것이 클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와 임금 지급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근로자의 입장에서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의사불벌죄로 하고 있는 거고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근로시간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벌칙의 룰을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예외적인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숙지를 하신다면은 벌칙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1번 질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돈과 관련되었으니까 반의사불벌죄라서 이 질문 맞는 질문입니다. 그리고요. 2번 질문 보겠습니다. 임금 지급의 원칙이에요. 전액을 통화로 직접 정기적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 원칙을 위반했다는 건 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일 거예요. 그러면은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번은 틀린 지문이에요. 네, 그리고 3번. 퇴직한 경우 그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 이게 금품청산 위반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에게는요.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경한 잘못에 대해서 부과를 해요. 참고로 벌금의 경우에는 전과가 남게 되고요. 과태료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과와 무관합니다. 네, 그리고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은 과태료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자뿐만 아니라요. 사용자의 민법에 따른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를 제외한 다른 선배와 같은 사람들, 이 가해자의 경우에요. 그 가해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성의 근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은 조문 그대로입니다. 그리고요. 2번.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 동의한 경우 인가 플러스로 휴일 근로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리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 가지고서요. 1일에 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 숫자 맞습니다. 그런데 6번의 경우에는 조금 디테일하게 오답 지문이 나왔었어요. 임신 중의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35주가 아니라 36주 이후입니다. 얘는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라고 되어 있고요. 이 두 가지 숫자 모두 잘 배워주셔야 돼요. 곱하기 3이니까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2시간입니다. 이 2시간이라고 하는 부분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숫자는 외우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지문으로 냈었을 때 변별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제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숫자를 가지고 장난치고 싶은 욕구가 마구마구 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숫자 부분은 치사하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빈칸 테스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밑줄이 안 났는데요. 이 업무는 결국 재량근로시간제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서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가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는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요. 결국
창의성이 요구되는 거라 가지고서 그래서 연구, 분석, 디자인, 예술적인 부분들이 여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행령을 좀 보면은요, 연구 업무 들어가고 분석 업무 들어가고요. 그리고 언론, 디자인, 그리고 프로듀서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일단 이것들에 대해서 두 문자를 따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 성격을 통해 가지고서 창의성이 요구되지 않아 보이는 업무를 찾아보는 거죠. 1번이죠. 건설업에서의 관리 감독 업무라고 하는 겁니다. 성의 있는 암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긴 한데요. 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이해로서 푸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8번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조문 그대로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네, 그리고 2번 니은인데요. 정기지급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 협약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그 예외가 되어 있는데요. 뭐 정근수당, 근속수당, 능률수당, 그리고 상여금적 성격을 가지는 것들, 즉 능률수당, 뭐 이런 거, 장려금, 그리고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정기지급 원칙에 예외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맞는 설명이었었고요. 네, 그리고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나오면은 의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요거는요.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건데요. 얘는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그리고 1년 이내 임금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쪽이 틀린 지문이에요. 그런데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거 있죠. 금융기관 등에서 이 사람 체불 사업 주입니다라고 통보하는 거. 그때는 기준이 3, 2, 1, 2입니다. 얘네도 이 미묘하게 다른 차이 때문에요. 교수들이 좀 매력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그리고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에서 좀 긁어서 나온 부분이에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휴직자, 복직자, 징계 대상자 등에 대해서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것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반영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일률성을 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정은 고정성이라고 하는 통상임금의 요건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9번 옳은 것을 또 모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요. 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근데 없는 경우에는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었을 때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즉 근로자 대표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것은요.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영상 해고, 정리해고라고 부르죠. 여기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요. 근로시간제들 있죠. 근로시간제들을 도입할 때 그때는 합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니은하고 리을 지문은 그대로 판례를 긁어서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빈출되어서 문제집에 존재하는 애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어려운 지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디귿 지문은 살짝 어렵습니다. 일단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고 할 때 그 불이익 변경의 판단 단위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일단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애는요. 조문이 한 100개는 넘게 있어요.
조문 100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공책 하나 크기의 규범집입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을 변경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100개나 되는 조문을 굉장히 빡세게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이걸 다 갈아엎지는 않아요. 보통 이 중에서 일부, 즉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5조, 7조, 9조, 11조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등장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의 변경입니다. 각각의 조문들이 각각의 근로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불이익한지라고 하는 부분은요. 얘네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서 불이익하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봅니다. 보다 보면은요. 검토를 해보면은 5조는 불리해요. 그리고 7조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9조와 11조는요. 대가성과 연계성이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같이 판단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결국 9조는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었고 11조는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서 그게 상쇄돼가지고서 전체적으로는 유리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동의를 못 받은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요. 5조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요. 7조와 9조는 지금 5조와의 관련성도 없으며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것은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지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조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해서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승인한 내용의 단체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요. 시행 이후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조나 근로자에게 생긴다라고 하는 판례가 그대로 나온 건데 여기에서 그냥 타이밍 한번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추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을 위반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있었고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도 없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효잖아요. 근데 이에 대해 가지고서요. 단체 협약을 통해 가지고서 이것을 사후에 노동조합이 동의를 해주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 동의와 승인의 효력은 이때부터 생깁니다. 그리고 이때 퇴사한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이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정말 문제가 어려워졌을 때는 케이스 문제로 갑은 언제 퇴사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그림 같은 거를 그려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번 기숙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낮아요. 낮은데 다만 기숙사가 나올 것인가 라는 생각을 참아하지 못하고 제끼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다면 이 조문은 틀릴 수 있는 지문이 되었을 겁니다. 일단 1번 조문 그대로고요. 그리고 3번하고 4번도 조문 그대로입니다. 근로감독관 쪽의 지문은요. 아무래도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다들 좀 열심히 보시긴 해요. 근데 노무사 시험 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또 열심히 안 보시는데요. 그쪽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좀 존재를 해요. 한편 오답 지문 그리고 오답 지문,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 이 답이 되는 지문은요. 부속 기숙사에서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가 기숙사 규칙을 하고 이 작성에 관해 가지고서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아니라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섭 및 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섭 단위의 분리 통합 결정인데요. 이 결정은 신청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처리 기한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든 노조가 이해 관계자이기 때문에 통지해야 될 의무를 두고 있어요. 다만 시행령에 이 조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법조문만 보셨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놓치실 가능성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2번은 법조문 그대로 나왔었고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 교섭 단위 분리 혹은 통합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중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통해서 시작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하거나 아니면은 공고한 경우다라고 한다면은 그 절차가 끝나고 나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교섭 단위를 분리해서 교섭하려고 하는 경우 사용자가 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교섭 대표 노조가 결정되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창구 단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때는 못합니다. 결정되고 나서입니다. 그리고 4번은 조문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12번 단체 교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판례 그대로고요. 2번도 판례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둘 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A급의 판례고요. 3번은요. 판례를 비틀어서 나왔습니다. 파업 중이라고 한 사정은요. 사용자가 단체 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읽어보면요. 쟁의행위는 단체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상징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은 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다만 성의 있는 교섭을 계속하더라도 양자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합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전이 더 이상 기대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교섭을 거부할 수가 있는데요.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요. 노조로부터 새로운 타협안이 제기되는 등 교섭 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될 만한 사정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요. 사용자는 다시 응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번이 X이고요. 4번도 조문 그대로입니다. 단체 교섭 거부는 언제나 불법 행위가 되지는 않는데요. 근데 법원으로부터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가처분 결정을 받고서도 위반했다라고 한다면요.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 중에서 고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의와 과실에서요. 고의는 의도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과실은 주의 의무, 결여를 의미를 합니다.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쟁행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1번의 경우에는요. 조문 그대로입니다. 여기에서 관계없는과 있는을 바꿀 수도 있어요. 조문에서 금지를 하고 있는 것, 즉 노조법 제43조가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은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 또는 대체입니다. 관계 있는 자의 채용 또는 대체는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때 관계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기존에 있었던 관리자들이라던가 비조합원, 파업 불참자와 같은 사람들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2번입니다. 찬반 투표가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되었다라는 사정으로 쟁행위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노동조합은 자주적인 조직이고요. 그리고요. 법에는 찬반 투표를 쟁행위 전까지 하라고 했지 언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찬반 투표는 쟁행위 전에만 하면 되고 언제 할지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유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 문구는요. 2020년에 나왔던 판례였었거든요. 그 얘기는 몇 년 전 혹은 최근의 판례들, 그러니까 올해 나오는 그런 판례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구급시험에서도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리고 3번은 굉장히 유명한 A급 판례가 그대로 긁혀 나왔었고요. 그리고 4번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의 경우에는요. 쟁의기간 중에 그 쟁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선까지는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가 있고요. 채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파견은 안 됩니다. 100분의 50까지 도급, 하도급, 채용 가능하고요. 문제가 좀 더 어렵다면 파견은 건드렸을 것 같은데 파견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4번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에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근로기준법 제27조입니다. 그리고요. 얘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2번은 2021년도에 나왔던 최신 판례인데요. 2번하고 3번 부분을 같이 조금 묶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거는 하나의 판례를 조금 쪼개서 나왔던 거거든요.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다. 대체적으로는 징계해고의 경우에 징계위원회를 거치고 근로자가 참석해서 소명했던 경우와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요. 다소 축약된 해고 사유의 기재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원래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라고 하는 것을 FM대로 한다면요. 예를 들면 그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몇 월 며칠에 아무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를 해야 돼요. 다만 이것을 이렇게 줄일 수는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하급 직원들에 대해서 부하 직원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이렇게 축약을 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런데요. 해고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 사유 서면 통지 의무에 위반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용근로관계에서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 본근로자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도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돼요. 얘도 이쪽의 판례들이 살짝 헷갈릴 수 있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요. 그렇게 지역적이거나 혹은 그렇게 파격적인 판례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중하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입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 규정에요. 대기발령이 징계처분 하나로 규정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이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것이 어떠한 회사에서는 징계 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회사는 아니지만 그 회사에서는 그렇게 자기가 만들었던 취업규칙을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징계 절차를 거쳐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2번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사유 또는 절차를 단체협약 등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 사유나 절차에 대해서 단체협약상 규정과 취업규칙의 규정이 상호 저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여기에서 저축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취업규칙에 따르면 징계할 수 있는데 단체협약이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이 해고사유와 관련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판례가 그대로 나온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요. 3번 A, B, C라고 하는 징계사유 중에서 일부가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요. B도 악질적이라 가지고서 정직이라던가 감봉처분 같은 거를 할 만하다라고 한다면은 그 징계처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소명 기회를 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회까지 주면 됩니다. 소명 그 자체를 하도록 부시까지 해야 될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틀린 지문은 1번이고요. 난이도는 높지 않았던 기본적인 판례들을 다루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16번 최저임금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법은요. 분량이 적어요. 그런데 한 3문제 정도가 구급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얘기는 지엽적인 부분까지 손을 대가지고서 박박박 긁어가지고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는 가끔씩 구급
그 기출문제를 보면서 좀 열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필요 없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도 그래도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서 좀 지엽적인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조문은 잘 외워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최저임금위원회라고 하는 건데요. 솔직히 이거는 실무에 진행하고는 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주 나와요. 일단은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틀린 그림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기서는 빡센 틀린 그림을 찾아줘야 돼요. 최저임금위원회 2명의 상임위원 2명 맞습니다. 상임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네, 그리고 2번.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맞습니다. 위원회는 다 노동부에 둬요. 다만 노동부에 두지 않는 위원회가 존재하는데요.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경우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두고 고용노동부에 안 둡니다. 그리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거리된 경우에요. 30일 내에 후임자를 위촉하게 되고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엔 위촉하거나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대부분의 위원회의 공통사항이에요. 그런데 조금 어려웠던 부분은 지금 이 내용이 최저임금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그 수업을 하는 책에는요. 중요한 시행령, 출제 가능한 것들은 다 적혀 있으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셔도 될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강조드린 이유는 셀프로 제끼지 마시라라고 하는 차원에서입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씩 둡니다. 장난칠까 봐 두려우니까 숫자는 항상 유의해 주세요. 그리고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요. 이런 사람들은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하면은 사용자위원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요. 그리고 사용자 쪽에서 선출을 하면은 근로자 측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니까 공의위원 중에서 늘 선출을 하고 있어요. 17번.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은요. 재심의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주어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체인데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심의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때 따라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때는 특별정족수입니다. 과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네, 그리고요. 최저임금안에 대해서 의의가 있는 경우에 의의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10일입니다. 그래서 2번 맞는 설명이고요. 그리고 3번 최저임금의 결정기 기준은 생유도서라고 하는 두 문자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다라고 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분해서 정한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요. 1월 1일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장난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단서도 조문 그대로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 교섭 시기들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은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는데요. 또 최저임금과 관련해 가지고서 숫자 주체 가지고도 장난을 치지만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로도 장난 많이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18번입니다. 주지사항인데요. 두 문자가 있습니다. 금산제1이에요. 최저임금액,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그리고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와 효력 발생 연월일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2번입니다. 네, 그러면은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찾을 거고요. 1번 조문 그대로입니다. 2번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반 사업의 경우에는 추천인데요. 교차 추천입니다. 즉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조정위원을 지명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요.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 즉 근로자위원은 노조가 아니라 사용자가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위원의 경우에는 노조가 지명을 하는 식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2번이 X이고요.
3번은 바로 이 내용이 교섭미진의 행정지도이고 조문 그대로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4번 또 조문 그대로인데요. 단독 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하는 것을 가끔 장난치는 경우가 있어요. 쌍방 신청 또는 당사자 쌍방의 동의입니다. 일방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서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0번 마지막 지문이에요.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여기에서 가장 많이 빈출되는 것이 심의위원회를 어디 두는지인데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맞는 지문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천한 15명 중에서 결국 노동단체와 경영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익위원회 추천의 주체는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니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예요. 그리고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는요. 심의 의결하고 재심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3년마다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최신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2013년도거든요. 10년 전이에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거고 상황에 가깝고요. 여기에서 이 3년이라고 하는 숫자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시고 의결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때 근로시간 면제심의위원회는요. 심의 의결해야 될 기한은 60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심의 요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지 않아요. 위원회가 경사노위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심의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경사노위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고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기 때문에 고시하는 사람은 여전히 고용노동부 장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살짝 총평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근로기준법에서 12문제, 그리고 노조법에서 5문제, 그리고 최저임금법에서 3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는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문제가 나왔었고요. 노조법은 출제 확률이 조금 적다 보니까 하나 정도는 좀 빠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부당노동행위 파트에서 뭐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의하셔야 되시는 것은요. 부당노동행위 파트는 그동안의 국가직 노동법 개론 시험에서는 굉장히 빈출되었던 영역입니다. 사실 여기는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의도적으로 제끼는 것이 아니라 좀 랜덤이고 룰렛이에요. 그러니까 안 나왔다고 제끼지 마셔야 됩니다. 최저임금법은 늘 3문제 출제되고 있고요. 상당히 올해는 지역적인 부분까지 건드리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총평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보다 2022년도는 좀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22년도와 23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장 많은 것은 법조문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유형을 바꿔서 나오는 문제들의 비중도 높습니다. 하지만 22년과 23년 모두요. 전년도들에 비하면은 판례 지문이 소폭 증가한 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법학시험은 다들 이런 식으로 진화를 했었어요. 판례 문제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조금 더 독해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지문들도 점점 좀 길어지는 형태를 띠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추세를 구급시험도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부분의 판례들은 매우 중요한 기본 판례에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기본 강의로 드리는 그 교재만 잘 회독을 하셔도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다만 2020년 이후에 최신 판례들도 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판례들은 유의해서 살펴보셔야 되시고 제가 최신 판례는 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판례 문제의 경우에는 좀 OX를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요. 좀 결론이 하는 그 중간 부분을 좀 긁어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좀 독해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판례들에 대해서는 맥락에 대한 설명을 앞으로도 드릴 겁니다. 그리고 7급 국가직 시험에서 좀 두드러지는 경향인데요. 전체가 어렵진 않아요. 7급의 경우에는. 근데 이 문제 못 풀어서 떨어지라고 하는 의도의 문제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지엽적이게 나옵니다. 굉장히 지엽적이고 설마 나올까 싶은 그런 영역에서 나오는데 지금도 좀 그렇게
죄송합니다. 구급도 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부분은 세밀한 암기를 요구하는 형태로 출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조문으로 등장하는 것들은 절대 제끼지 마셔야 됩니다. 기숙사와 같은 지엽적인 것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수험 대책과 관련해 가지고서 노동법은 정말 어려운 법입니다. 다만 국가직 공무원 시험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실함만 있으면 고득점이 가능해요. 사고력이 없더라도, 이해력이 떨어지더라도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객관식 문제에서 가장 충실해야 되는 것이 단순 암기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의 노동법을 가르칠 때하고 그리고 공인노무사 1차 시험 혹은 공무원 시험에서 노동법을 가르칠 때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주안점이 달라지거든요. 객관식 시험에서는 더러운 암기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좀 틀린 그림 찾기에 있어요. 그리고 기간, 비율과 같은 숫자, 그리고 인간 가지고 장난치는 거, 주체 가지고 장난치는 거,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점답률이 높지도 않고요. 출제하기에도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주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노무사 등 다른 객관식 시험에서 기출된 문제들은 여전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노동법 객관식 문제에도 어느 정도 문제은행이라고 하는 문제풀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집을 푸시면서 강조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항상 중요하다라고 하신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학문적인 깊이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기본서를 회독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요. 사실 저는 솔직하게 국어 객관식 시험의 경우에는 빈칸 채우기를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중요한 판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기본 원리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지문 길이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시험 문제를 그 시간 내에 푸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풀이의 호흡 같은 것도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덜 고생하시고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득점할 수 있는 강의가 되도록 또 많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